생각을 해볼까요? 네. 낯익은 분이 없으시네? 네. 다 새로 시작하시나 보네. 잘 오셨어요. 아, 네.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이름은 이정환이고요. 여러분하고 이제 1년 동안 민법 가지고서 이제 고생 해야 될 사람입니다. 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학원에 다 수강 등록하셨죠? 가장 하시면 안 되는 거, 결석하시면 안 돼요. 벌써 오늘도 결석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학원을 비싼 돈을 내고 등록을 하셨는데 결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학원에 일단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는 들으셔야 돼요. 이 강의 듣는 게 일단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복습을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두 번째로 듣는데 전력을 다하세요. 뭐 이렇게 판서를 필기를 한다거나 또는 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시되 이해 안 되는 거 가지고 부여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순환에 또 하시면 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험은 장기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되 안 되는 부분은 건너뛰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내년 4월이 될 때까지 예습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제발 하지 마세요. 예습.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예습을 한답시고 책을 들여다보고 계시면 머리에 지진 납니다. 그러니까 예습 같은 건 할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만 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거 아직 풀지 마세요. 이런 거 어디서 또 기출문제 같은 거 구하셔갖고 막 푸는 분들 계시는데 역시 머리 지진 납니다.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풀지 마세요. 지금은. 일단 요것만 먼저 지켜주세요. 요것만 지키셔가지고 11, 12 이렇게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이제 11, 12월 달 강의가 있고 1, 2월 달 강의가 있고 3, 4월 달 강의가 있고 5, 6월 달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론이 끝이 나요. 이제 7, 8월 달은 문제풀이에요. 근데 여기 8달이죠. 그렇죠? 8달. 여기 딱 됐을 때, 여기 딱 됐을 때 문제 우리 점수를 40점을 목표로 합니다. 민법 점수를 40점을 목표로 합니다. 6월 말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8달을 해가지고요. 한 달에 5점씩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에 5점씩. 그래서 6월 말까지 민법을 몇 점을 맞자? 40점.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요. 맨 10점, 20점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도 맨 10점, 20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서로 이렇게 나는 머리가 안 따라오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래요. 탁월하게 공부에 이런 재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요때까지 40점 맞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니까 그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계속 읽으세요. 계속 듣고 복습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40점을 요때까지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끝나고 시험 보러 갈 때까지 50에서 60점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요. 시험장 가서는 65점. 우리가 이제 내년 시험 보는 날 민법을 목표로 하는 점수가 요거예요. 요게 이제 초등학교 때 수, 미, 양, 가로 따지면 양이죠, 양. 그렇죠? 초등학교 때 양 맞아보신 분도 거의 없죠. 다 미까지는 받아보셨어요. 양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양만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요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양. 이거 이상 목표로 하시려면 피똥 싸셔야 돼요. 네? 수석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거. 90점 이상 환상 깨세요. 이거 안 돼요. 간혹 90점 이상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신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하고는 살아가는 세계가 다른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한 65점 정도. 근데 이 65점 맞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결석하지 말고 강의 열심히 듣고 복습을 하시되 예습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복습을 하시되 책을 통해서 복습하지 마시고요. 강의 한 번 더 들으세요. 학원이 강의 있지요? 그거를 녹화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니까 다음 주에 올 때까지 한 번, 최소 한 번
또는 2번 정도 듣고 오세요. 그게 복습입니다. 복습하실 때 이해 안 됐다 그래서 이 실강의는 끊지를 못하죠. 중간에 못 들었다 그래서 이정환 스탑 뒤로 다시 돌려 이렇게 못하죠. 쭉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강은 컴퓨터로 보니까 이게 끊었다 되돌려서 다시 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1시간짜리가 하루 종일이 됩니다. 1시간짜리가 그럼 그 의미 없어요. 그냥 쭉 들으세요. 끊지 마시고. 그러면 3시간이면 됩니다. 복습이. 일주일 동안 3시간 복습 시간 못하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시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석하지 말고 수업 듣고 다음 주까지 책이 아닌 인강을 통해서 복습 한번 하고 오시면 됩니다. 일단 11, 12월 달에는 그것만 해주세요. 그것만. 의욕이 넘치시는 분들, 굴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12월 말쯤 되면 지쳐서 떨어집니다. 뻗어요. 공부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지쳐요. 그래서 금방 힘이 빠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2개만 수업 듣고 인강을 통해서 한 번만 복습. 딱 그것만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민법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른 과목은 그냥 수업만 들으세요. 다른 과목들은. 다른 과목도 해야 되지 않냐? 나중에 해도 돼요. 6월달 가서 해도 돼요.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다른 과목까지 민법처럼 했다가는 민법 여기까지 가도 20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최소한 이때까지는 민법만 하시면 되는데 민법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른 과목들은 수업만 들으세요. 처음에는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안 지켜요.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밀려요. 이거 안 밀릴 것 같죠? 네? 밀릴 것 같아요? 아니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이 안 밀리겠다는 생각하셔야 돼. 이거 제가 양을 굉장히 줄여드린 거예요. 복습할 수 있는 양을. 그러니까 요것만 밀리지 말고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그렇게 해도 점수는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 마음만 가지고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돼요. 좀 막연합니다. 막연하지만 요것만 좀 지켜주시고 2번째로 이제 강의를 단계별로 하는데요. 11, 12월 달에는 일단 용어를 위주로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하지만 용어를 위주로 해요. 이 용어 위주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입문서지만 이제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는데 기본서를 이제 내년에 3월 달이나 이때부터는 좀 읽으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안 읽혀요. 안 읽혀요. 거의 무슨 러시아 말 써 있는 것 같은 러시아 말도 좀 뭐 사전 같은 걸로 공부하시죠. 문자가 없는 나라, 뭐 몰타 뭐 이런데 거기에서 쓰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분명히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 그걸 모르면 읽다가 멈칫멈칫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 있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용어를 위주로 설명하고 이게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 용어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지만 이게 익숙해야 기본서를 읽을 수 있고 강의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그 훈련을 11, 12월 달 2달에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어 위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듣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멈칫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미 여기 설명이 끝나고 여기 가고 있는데 그럼 시선이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에 아직 꽂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A 설명했고 저는 B 설명하고 있는데 A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쳐다보고 계시면 이건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럼 이것도 놓쳐요. 그럼 전체를 다 놓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몰라도 이거 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놓친 거는 놓친 대로 그냥 지나가세요. 다시 생각하지 마시고 되뇌이지 마세요. 수업은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판사 같은 건 되도록이면 뭐 하셔도 좋은데 입문서니까 입문서 과정이니까 판사는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때 필요한 거 조금씩 교재에다가 가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민법이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서
줄여 그냥 민트법 이렇게 말합니다. 40문항이 나오죠. 40문항이 나옵니다. 이 40문항이 매년 거의 정확하게 네 덩어리에서 비율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민법 총칙 부분이 있고요. 물권법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 부분이 있어요. 물권법은 물권법 총칙 부분하고요. 각칙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약법도 계약법 총칙 부분과 각칙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민사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민사특별법은 법이 5개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5개 법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4덩어리가 있고 이제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옵니다. 딱 9문제 나오거나 11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딱 10문제가 나와요. 요 물권법에서는 14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총론과 강론이 이게 비율이 참 안 맞아요. 이게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6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총론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반면에 강론은 13문제가 나오거나 8문제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비율이 좀 이렇게 좀 들쭉날쭉합니다. 총강론은. 계약법도 10문제가 나오고요.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총론 5개 내지 6개, 강론 5개 내지 4개 이렇게 나와요. 4개 내지 5개. 딱 10개가 나옵니다. 민사특별법에 6문제가 나와요. 보통은 요게 3문제가 나오고 각각 한 문제씩 나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가 3문제가 나오고 각각 한 문제씩 나왔는데 최근에 이 출제하는 사람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최순실파 같아요. 약간 그쪽 계통 사람들 같아요. 약간 맛이 갔어. 외압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외압이 있지 않나 싶어. 그래. 이게 2문제, 이게 2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약간 좀 이상해. 뭔가 비선 실세에 의해서 출제 방향이 뒤틀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다. 이거 좀 이상해.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6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보통 원래 출제 비율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하고 민법 총칙, 계약법. 요것도 내용이 어렵긴 어려운데 문제는 아주 쉬워요. 매년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요. 10문제 중에서 8문제가 그냥 딱 보면 답인 거. 이게 8문제가. 계약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게 한 8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민법 총칙 10개 중에서 8개. 계약법 10개 중에서 8개. 요것만 맞아도 16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꽈락은 면해요. 요것만 맞아도. 그 다음에 요거. 반만 맞을 생각하세요. 반만. 딱 반만. 더 맞을 생각하지 마시고. 반은 맞겠죠. 그렇죠? 반은 맞아요. 나중에 이제 시험에 임박하면 공부를 아까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 이렇게 40문제 중에서 한 20문제 정도, 20문제 정도가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3개는 제껴져요. 3개는. 근데 이 2개가 남아요. 1번인지 2번인지 2개 갖고 헷갈려요. 대부분. 그럴 때 확률이 반반이죠? 반반이잖아. 그러니까 반만 맞으면 돼. 찍어서. 네? 확률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물권법하고 민투법은 반만 맞게. 특히 이거요. 제가 강의는 하는데요. 강의할 때마다 맨날 그래요. 찍으라고 4번. 이렇게. 2개는 맞아요. 4번 찍으면. 공부해서 다 틀리더니 찍어서 하나 맞는 게 더 낫죠.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효율적인 공부. 다 낱낱이 다 습득을 해서 응용력까지 확 길러가지고 떨어지느니 그냥 대충 찍어서 합격하는 게 훨 낫죠. 그게 훨 나. 약간 불안은 해도 그게 훨 나요. 그러니까
이 두 파트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총 26개가 우리가 목표하는 개수입니다. 한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파트에. 이거 무지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파트를. 그런 분들은 거기 또 맞으셔야 되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목표를 삼고 공부를 해놔. 그러니까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실전적인 건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민법이 지금 4덩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11, 12월 달에는 2덩어리, 3덩어리 하고요. 저기 우리 교재 마지막을 가면 임대차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민사특별법이 나와야 되는데 용어와 관련한 기초 이론 강의에서는 민사특별법은 빼버렸습니다. 지금 그거 해봐야 머리 지진다고 하니까 민법 4파트 중에서 3파트를 11, 12월 달에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교재 입문서 민법 맨 앞부분을 봅니다. 앞은 헷갈은 있고요. 민법 입문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를 보세요.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표지 제1편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죠? 네.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1편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고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법률관계 및 법률행위, 그 다음에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 부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1장, 2장, 3장 요 3개 합쳐서 7문제 내지 8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2-3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2-3문제씩 각각 파트에서 2-3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7문제 내지 8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고 무효 취소하고 부관에서는 각각 1문제 정도씩 나와요. 무효 취소와 부관에서는 각각 1문제 정도씩. 그래서 총 10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을 넘기시면 민법 총칙의 체계라고 있어요. 2장을 넘기시면 거기 이제 다시 권리주체, 권리객체, 권리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권리변동에 보면 권리변동의 모습과 변동의 원인 요게 첫 번째 파트고요. 거기에 보면 4번째 줄에 반사회 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에 나오고 있죠. 이 두 놈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사회 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이 이 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파트를 보면 내려가다 보면 착오가 있고요. 사기 강박이 있죠. 찾으셨어요? 이것도 중요하죠. 대리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많이 어려워요. 다 중요하고 많이 어려워요. 일단 많이 나온 무효 취소하고 부관을 하다 보면 이제 걸려들게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중요한 걸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나 민법 총칙이. 그럼 이 민법 총칙과 관련해서 5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걸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140페이지. 140페이지. 법률관계 및 법률행위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제1절 총설이라고 되어 있고 민법이란 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민법이 뭔지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니는데 민법이란 것은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혼자 살 수는 없고요. 다른 사람과 사회적 동물이니까 일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 생겨요. 이 다투는 것 중에서 그 분쟁을 해결할 때 법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모든 분쟁을 다 법으로 해결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11조를 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11조를 안 냈어. 교회에서 11조를 내라는 소송 제기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럼 법으로 해결하질 않아요. 종교적인 믿음 이런 걸로 해결하면 됩니다. 내가 종교적인 양심의 간책만 느끼면 돼요. 그렇죠? 내야 될 법적 의무는 없어요. 또 친구 사이에
술을 한 잔 사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사줬다 해서 친구가 사기죄로 고소해서 콩밥을 먹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술 약속한 것을 깼다 하더라도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법으로 해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살아나가면서 발생하는 분쟁 중에서 그 다툼 중에서 그걸 해결하는 수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해결하는 수단 중에서 법에 의해서 해결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합니다. 법으로 해결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해요. 이 법률관계는 구체적으로 권리와 의무관계로 나타나요. 권리라는 건 법이 보호하는 힘, 의무는 법에 의한 강제 이렇게 말을 해요. 뭐 그런 건 몰라도 되고 어쨌든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게 되고 이 권리 의무 관계가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사법관계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도 있겠죠.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사법관계로 하니까 불평등 관계도 있을 수 있죠. 국가가 나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압류 들어오고 공매 들어가고 하죠. 꼭 내야 되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와 나 사이는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불평등해요. 무조건 징수해요. 나한테 세금을. 그렇죠? 네. 불평등 관계를 규율하는 걸 공법관계라 합니다.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과의 관계. 자, 그러면 정리.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걸 해결할 때 법으로 해결하는 걸 법률관계라 한다.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나는데 이 권리의무관계는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의 관계처럼 불평등 관계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 됐죠? 이 중에서 요거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장 맨 위에 있는 일반법, 그게 민법이에요. 민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놨죠.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합니다. 갑과 을이 갑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정해진 날짜에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 또는 매수인 을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다툼이 생겨요. 그거를 민법 갖고 해결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 했는데 2년이 되기 전에 갑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간이 2년 남았는데 무슨 비워주냐. 못 비워준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뭘로 해결한다. 민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140페이지에 뭐 주저리 써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민법의 뜻인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 즉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이게 민법의 뜻이다. 딱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다만 밑에서 6번째 줄 올라가게, 7번째 줄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길 일은 없죠.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갑과 을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매수인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 그럼 다툼이 생겨요. 그렇죠? 이때 갑과 을 사이에 이 다툼은 그 전에 갑과 을이 먼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은 을에게 돈을 내놔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겼는데 이걸 얘가 제때 이행을 하지 않아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 다툼을 해결하려면 왜 다툼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그 다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우리 애들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일단 떼놓지요. 떼놓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걸 해결을 해주려면 왜 싸웠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기분 나빠서 서로 결투했다. 뭐 이렇게 되나? 둘이 왜 싸웠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는데 이게 왜 생겼을까? 도대체 각과을이 무엇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게 생겼는데 그걸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걸 파악을 해야 분쟁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이럴 때 요 당사자사의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여기 있겠죠? 요거를 법률 원인 또는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원인을. 그래서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140페이지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원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안에 법률 요건. 요거 용어예요.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 법률 요건이라는 용어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 공부를 1년, 2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법률 요건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용어를 쓰기로. 요거는 익숙해져야 돼요. 권리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뭐라고 부른다? 법률 요건. 앞으로는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요 법률 요건에 따라서 즉 매매라는 원인에서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겼죠. 이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법률 효과라고 불러요. 법률 효과. 그러면 일단 민법이 뭔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법률 용어 2개를 머릿속에 박습니다.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법률 요건은 권리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법률 효과는 그 원인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일단 요 페이지에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건 그 정도입니다. 민법의 구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넘기셔서 민법 총칙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로 보면 타이틀이 뭐가 나왔어요? 법률관계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변동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런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변동이라 그래요.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갑에게 대금 청구권이 발생, 을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 이게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법률 효과 이퀄 권리 변동 이렇게 됩니다. 법률 관계의 변동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뭐고 그 다음에 민법 속에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가 들어있는데 각각 법률 효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요 놈에 어떤 게 있고 요 놈에 뭐가 있는가 요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요거부터 보는 거예요. 법률 효과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게 법률 관계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과정을 말한다. 즉 권리 의무의 변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발생, 변경, 소멸. 발생은 다른 말로 권리가 누군가에게 생겨가지고 그 사람의 권리를 취득하는 걸 말합니다. 소멸은 다른 말로 상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또는 취득, 그런 권리가 변경 또는 소멸되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구체적 모습을 간단히 보면 돼요. 취득이 있고요, 변경이 있고요, 소멸 또는 상실이 있어요. 이건 발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머릿속에 다 넣으면 머리 지진 납니다.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세요. 취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고 승계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승계는 또다시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고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어요. 이전적 승계는 또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라는 게 있는데 이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고 요 두 가지만 오늘 구별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딱 하시라는 것까지만 하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또 복습하신다고 이거 막 읽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요 두 가지만 구별합니다. 원시 취득은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나대지가 있었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어요. 그럼 건물 소유권이 생기죠? 그게 원시 취득이에요. 건물 소유권 누군가 갖고 있던 건물 소유권을 내가 넘겨받는 게 아닙니다.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면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반면 이건 누군가로부터 넘겨받는 걸 말하겠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개념 차이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취득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경에는 주체가 변경되는 게 있고 내용이 변경되는 게 있고 작용이 변경되는 게 있는데 이 두 개 구별이 어려워요. 이거 보지 말고요. 그냥 변경이 어떤 거지 그 개념 정도 요거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체. 갑이 아파트를 을에게 팔아요. 그럼 소유권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을로 바뀌어요. 그렇죠? 권리의 주체가 바뀌었죠? 이런 것들이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변경이에요. 소멸은 두 개가 있어요.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절대적 소멸은요. 예컨대 건물을 철거를 해버려요. 그럼 그 건물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졌죠? 이런 것들을 절대적 소멸이라 해요. 더 이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를 절대적 소멸이라 합니다. 반면에 요거는요. 내가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줘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아파트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죠. 근데 그 아파트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나한테서만 없어진 거예요. 타인에게 넘어가면서. 그런 걸 상대적 소멸이라 합니다. 그래서 승계 취득 중에서 이전적 승계하고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됐다. 그래서 주체가 바뀌었고 구소유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연결 안 하셔도 되고 오늘은 법률관계의 변동은 법률 효과를 말하는데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고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 변경에는 이런 게 있는데 몰라도 되고 소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이 개념 정도만 오늘은 구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더 보시면 안 돼요. 교재에 보면 또 뭐 잔뜩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괜히 머리 아파. 그리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집에서 책 읽지 마세요. 근데 분명히 다음 주에 오면 또 밑줄 그어져 있고 막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책 검사할 거예요. 다음 주에. 밑줄 그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 뒤에 앉아 계시라 그럴 거예요. 왜 밑줄 그었냐고요. 왜 책 보셨냐고 제가 뭐라 그럴 거예요. 책 볼 시간 있으면 인강 한 번 더 들어요. 책 볼 시간 있어요. 제발. 낑낑거리면서 읽고 계세요. 이거를. 뭐야. 이러면서. 그럼 읽지도 않을 걸 왜 써놨냐, 자식아. 아이, 책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오다시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책도 없이 무슨 공부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근데 이거 보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강의 보조용으로 써놓은 거지. 책 볼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괜히 막 읽어가지고. 머리만 쥐짓나고 그러면 아픈. 144페이지 보면 밑에 쭉 내려갑니다. 양가로 한번 법률관계 변동. 법률관계 변동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취득 변경 소멸. 그 원인이 뭐냐 이거. 그래서 밑에 반가를 보면 변동의 원인 가로 안에 법률 요건이라고 되어 있고 이 법률 요건에는 두 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행위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변동이 되는 경우와 당사자가 원하는 바하고는 하등 관계없이 법률 규정 등에 의해서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를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이라 한다. 그럼 먼저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 봅니다. 갑이 을과 매매를 통해서 갑에게는 대금 청구권을 행겼어요. 갑이 을에게 이 아파트를 판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팔았죠. 그렇죠? 갑이 을에게 팔았더니 갑이 원한 대로 효과가 생겼어요.
이런 행위, 이런 인간의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법률행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법률 요건에는 요 놈이 하나 있어요. 얘를 생각하세요. 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요. 법률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또 요거 말씀드리면 또 막 듣다같이 막 중간에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갑소유 땅이 있어요. 갑소유 땅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20년간 점유하고 경작을 만약에 했어요. 이때 갑하고는 별다른 계약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쨌든 을이 20년간 점유하면 우리 민법 245조에 의하면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내놔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을에게. 이때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겼는데 그 원인은 요 조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 조문에 의해서 이렇게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아하, 누군가에게 권리가 발생이 되고 변경이 되고 소멸이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어떤 사람이 이걸 원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더니 그 행위한 자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하나 있고,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결과가 생기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법률 효과, 즉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인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이것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단어들이 이렇게 뻘겋게 칠해져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둘 것들이. 네? 네. 요거는 머리에 담으셔야 돼. 오늘. 네. 그래서 오른쪽 145페이지 맨 위를 보면 권리 변동은 뭐뭐를 충족해서 이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이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을에게 지금 요 경우 법률 규정에서 권리가 변동이 된다고 할 때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겼다. 그러려면 245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법률 규정을 들여다보면 이 법률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얘가 245조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게 법률 요건이에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이 법률 요건 속에는 20년간 점유해야 된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된다.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245조 조문을 쪼개면 요런 놈들이 들어있어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구성 요소.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요거를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법률 용어예요.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와요. 민법은 평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게 만들어진 법인데 그 분쟁의 원인이 되는 권리와 의무 관계는 법률 원인, 법률 요건에 의해 생긴다.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법률 사실이라는 게 있더라. 그러면
이게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게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법률 효과가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죠.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면 아무런 다툼이 없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결국은 다툼이 생긴다. 이렇게 결론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민법의 뜻하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는 민법의 3단 구조. 이걸 채우실 수 있어야 돼요. 맨 앞에 뭐? 법률 사실. 그 다음에 뭐?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뭐? 법률 효과. 그 다음에 법률 효과는 말씀드렸어요. 취득, 변경, 소멸. 법률 요건 말씀드렸어요. 뭐하고 뭐가 있다고? 법률 요건에 뭐하고 뭐가 있다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요거 남았어요. 법률 사실. 그래서 145페이지에 보면 3번 권리관계의 변동의 원인 의의가 있고 의의 1번, 2번, 3번이 지금 쭉 말씀드린 거고 양가로 이번에 법률 사실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 사실이 대단히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반가로 1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의미 있는 계기의 사실을 말한다. 크게 용태와 사건? 용태 이건 또 뭐요? 동태의 새로운 이름이 뭐요? 동태, 명태, 먹태, 흑태, 황태 갖고 태무잔 그 중에 하나인가 이게? 이 용태는 또 뭐고 사건은 뭐냐면 이게 학자들이요 자기들이 지적인 어떤 그러니까 법학자들 중에는 약간 이것도 최순실이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용어들을 다른 사람들이 할 때 모를 듯한 용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막 한자 자전을 찾아보죠. 저한테 이런 분이 있어요. 용태 이게 한자가 어떻게 되냐고. 이 용태 한자가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용자에다 모양 태자를 씁니다. 이렇게 써달래. 저 한자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용어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암기하려고 하다 보면 부지하세월입니다. 이런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 같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하는구나. 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 사실 속에 뭐 잔뜩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까지. 다 필요 없고요. 반가름의 용태 중에 동그라미 본 외부적 용태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 외부적 용태 중에 적법행위가 있고 기억의 의사표시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맨 위에 준법률행위라는 놈이 있어요. 그거 찾으셨어요? 그것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첫날부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아이 참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해야 돼. 요것만 법률 사실 중에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 요것만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어버리셔도 되니까. 의사표시는요 의사가 뭔지는 알죠?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이걸 외부에 나타내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런데 결과가 의사 표시한 대로 결과가 생겨요. 이게 의사표시예요. 이거하고 구별하면 답이 나와요. 준법률행위는 보세요. 갑이요. 을에게 100만 원을 꽂았어요. 100만 원을 꽂았는데 갚을 날짜가 됐는데도 을이 돈을 안 갚아요. 갑이 야 돈 갚으라고 독촉하겠죠. 안 할까? 합니다. 돈 갚아. 이 독촉을 민법에서는 최고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촉구라는 말로도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 독촉하는 걸 보세요. 갑, 을에게 100만 원 갚아라고 독촉할 때 의사가 뭐예요? 갑의 생각. 갑의 생각이 뭐예요? 돈 받을 생각. 돈 돌려받을 생각. 그걸 표시했죠. 뭐라고? 갚아. 이렇게.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꽂은 걸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갚아. 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갑이 을에게 돈 돌려받을 생각으로 갚으라고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 을이 갑의 의사표시대로 돈을 갚아주면 좋은데 안 갚으면 갑은 또 쪄야 되죠. 다시 말해서 갑이 을에게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설령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갑의 의사표시한 대로 결과가 생기질 않아요. 갑의 의도한 대로 결과가 생기질 않죠. 그러니까 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은 의사표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한 대로 결과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장품 가게에 가가지고 원하는 화장품이 있어 달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럼 주겠지요. 원한 대로 내가 원한 걸 손에 넣었지요. 그게 계약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강의를 듣길 원해요. 그래서 학원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원한 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이런 게 의사표시예요.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기는 게 의사표시야. 그런데 이거는 원한 대로 결과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 하지만 위에 의사표시하고 비슷해요. 어쨌든 요것도 뭔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외부에 표시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만 위에 거는 의사표시한 대로 결과가 생기지만 밑에 거는 의사표시한 대로 결과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런 걸 싸잡아서 다 뭐라고 불러요? 준법률행위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올해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군요. 준법률행위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시험 중에 완전히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암기는 나중에 하고 구별만 오늘 하자. 정리. 민법의 3단 구조.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생긴다. 법률 효과는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한다. 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인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이 쫙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법률 사실 중에 의사표시와 준법률 행위라는 놈이 있더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사실 중에 요 놈하고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하고 요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 법률 행위는 계약 같은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계약 같은 걸 하게 되면 계약을 한 자가 원했던 대로 결과가 생겼죠. 그걸 법률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의사표시는 어때요? 의사표시한 자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기죠. 그러면 법률 행위도 행위한 자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기고 의사표시도 의사표시 한 자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겨요. 그럼 결국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는 거의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같은 개념인데 하나는 법률 사실이고 하나는 법률 요건이에요. 요게 모여서 요게 된다 그랬죠. 그럼 요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 속에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구조가. 요거는 법률 사실이고 요거는 그걸 포함하는 법률 요건이니까.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는 같은 개념 아니냐. 어차피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기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도대체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의 관계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을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필수 구성 요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 두 개의 관계까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충 민법 총칙 가장 중요한 법률 용어는 다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신 거예요. 좀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 정도 내용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46페이지에 보면
양가라 3번 법률 요건 다시 정리가 돼 있어요.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유형에는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등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민법의 3단 구조인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가 있고 법률 사실 중에서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구별하면 되고 법률 요건에는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이 있고 법률 효과는 이런 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사실 중에 의사표시라는 놈과 법률 요건 중에 법률행위라는 놈의 관계까지 머릿속에 넣어두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이 용어들 중에서 이 개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 요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민법 총칙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한 문제 나오나 마나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전체 내용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올 똥 말똥하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요거 가기 위해서 지금 곁가지들을 몇 가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곁가지들은 공부할 때 중요한 개념이긴 하나 시험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다? 이걸 온 거예요. 지금까지 격가지를 쳐가면서. 그래서 147페이지에 제2절 법률행위가 딱 나와. 여기부터가 우리의 본격적인 시험 범위예요. 그냥 느닷없이 법률행위로 하면 법률행위가 뭔지 모르니까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근데 민법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각각 중요한 개념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법률 요건 중에서도 법률 행위가 핵심적인 개념이고 여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이 시험 범위다. 이렇게 머릿속에 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부터 보시면 요거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